발표부터 문재인 정부의 탄생, 그리고 개혁 드라이브, 그 모든 인상적인 장면들을 촌철살인의 한컷 그림으로 담아냈습니다. 새가 날아든다 청취자분들께도 정말 반가운 책이 아닐까요? 좋아요 문재인, 좋아요 문재인. 좋아요 문재인. 고군 작가, 감동의 역작, 좋아요 문재인. 예. 북로그 출판사.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취임 후 처음 맞는 추석.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에서 가족과 함께 차례를 지내는 등 휴식을 취하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또 연휴가 아주 기니까 또 우리가 또 대비할 일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대비할 일은 대비를 해가면서 쉬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푹 쉬는 것이 이번 추석 계획입니다. 취임 후 각종 현안이 연이어 터지면서 좀처럼 휴식다운 휴식을 취하지 못했던 터라 오랜만에 한숨을 돌리며 전국 구상에도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며칠 전 인천 어시장에서 장을 보고 차례상에 올릴 음식을 챙겼습니다. 관저 살림뿐 아니라 김 여사는 광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의 공식 일정은 취임 뒤 넉 달 동안 30여 건에 이릅니다.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식사를 대접하고 수해 복구 작업을 돕는 등 문 대통령이 직접 소화하지 못한 부분을 챙깁니다. 얼마 전 추거홍 중국 대사를 만나 중국 작가 한 메일인의 선물을 건네받는 등 문화 외교도 김 여사의 몫입니다. 이게 한메이링 선생님의 작품 스카프인데 제가 올 겨울에 이 가방에 잘 메고 다녀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보여드릴 겸.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만나고 영화를 관람하는 등 비공개 일정들은 사후 목격담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일 괌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 시동이 꺼진 차량 안으로 잠든 아이들이 보입니다. 문은 잠겨 있고 닫힌 창문을 두드려도 아이들이 깨지 않자 소방대원이 강제로 문을 엽니다. 곧이어 한국인 부모가 황급히 달려오지만 경찰이 이들을 가로막습니다. 1살 배기 딸과 6살 아들을 차 안에 방치하고 장을 보러 갔던 부모는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엄마는 우리나라 판사, 아빠는 변호사입니다. 이들은 가게에 있던 시간이 3분 정도라고 현장에서 주장했으나 법정 기록에 따르면 행인들이 오후 2시 반쯤 처음 발견했고 부모는 아이들이 차 안에서 나온 뒤인 3시 15분쯤 나타났다고 현재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당시 낮 기온은 29도 정도, 땀을 흘렸지만 아이들은 건강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아이들은 현지 아동기관이 보호 중이고 하루 뒤 풀려난 부부는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6살 이하 아동을 차량에 일정 시간 이상 방치할 경우 체포될 수 있습니다. 뜨거운 차량에 아이를 방치해 숨지는 사건이 연평균 37건 정도 미국에서 일어나며 괌에서는 지난 2013년과 2014년 차량에 방치된 아동이 숨졌습니다. 무대 앞에서 공연을 보던 조너던 스미스. 빗발치는 총탄셀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을 이끌어 주차장으로 대피시켰습니다. 이러길 수차례. 이번엔 숨지 못한 소녀들을 도우려다 목에 총탄을 맞았습니다. 이미 30여 명의 목숨을 구한 뒤였습니다. 흑인 복사기 수리공의 헌신에 찬사가 이어졌고 치료비로 거액이 모금됐습니다. 정작 스미스는 한 명이라도 더 구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큽니다. Decided I'm not going to leave anybody behind. I didn't want to die here. We need your truck. We just need to get people over to the hospital, okay? 트럭을 타고 사륙 현장을 지나다 주저없이 중상자 5명을 병원으로 옮긴 이도 있습니다. Another guy had gunshot wounds in his chest. They're like, just put that kid down. And I was like, you can't leave him here. So we threw him in the back of the truck. 낯선 일을 위해 몸을 던진 이름 없는 영웅은 한둘이 아닙니다. He said, I've got you. It's just truly incredible. A stranger jumping over me to protect me. 이런 노력에도 비극의 상처가 너무 크기에 살아남은 이들은 고통의 무게를 쉽게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15 feet in front of me gets shot. She ended up dying. So I guess I have to go the rest of my life wondering why did some of these people die? Why didn't I?
개헌시 선호하는 정부 형태를 물었습니다. 현행 대통령제 37.3%,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공동 책임지는 혼합형 정부 형태가 49%, 의원 내각제는 11.5%였습니다. 대통령 임기는 미국식 4년 중임제가 69.3%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제 분권이죠. 우리 헌법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점 이런 건 채우면 되는데 꼭 고쳐야 될 부분은 제왕적 대통령제다. 프랑스가 시행 중인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 도입에는 67.5%가 찬성했습니다. 정부 형태와 연관된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은 다소 모순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비례대표보다는 지역구 의원 비율을 높이거나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응답이 더 많았지만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 사이의 비례성을 높이는 데는 응답자 66.9%가 찬성했습니다. 선호하는 선거구제로는 선거구마다 한 명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가 가장 많았습니다. 더 많은 비례성을 원하지만 비례대표제로는 안 된다. 내지는 적어도 현행 비례대표제로는 안 된다. 현재 정당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비례성 강화, 즉 지지율만큼의 의석수를 원하는 여론이 많은 만큼 이를 위한 헌법과 법률의 개정, 정당 개혁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걸어다니는 정치 백과사전 디테일의 제왕 최민희 의원과 깨먹는 시간 우리 미니 하고 싶은 말 다해 미니미니 18번째 시간입니다. 추석 연휴입니다. 우하하. 어서 오십시오. 어머 좀 크게 해보세요. 그리고 여전히 이주영 실장님도 이제 추석 연휴에도 최민희 의원님을 지금 수행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주영입니다. 어떠세요? 지금 뭐 그 성편 좀 많이 드셨습니까? 제 체격을 보시면 답 나오지 않겠습니까? 정말 성편 좋아하세요? 전 정말 좋아합니다. 성편만 좋아하세요? 빈대떡 이런 거. 어떤 성편 좋아하세요? 두 분은? 저는 싫어하는 거 얘기야. 깨성편을 싫어해요. 왜요? 맛있는데 고소하니? 그게 왜 그렇죠? 전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명절 때 그냥 용감하게 할까요? 하세요. 그 깨알이 움직이는 느낌이 들면서 입안에 아주 작은 벌레가 움직인다는 느낌이 아기 때 들었어요. 치료가 필요합니다. 지금 최민희 의원님하고 저하고 뭐 하는데요? 깨먹는 시간이잖아요. 어머!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뭐를 좋아하냐면 흰팥. 그게 맛있어요. 그거를 우리 고향에서 돈부라고 해요. 네, 동부. 예. 그런 거 저런 것들 해서 명절에 이제 시골 출신들은 좀 약간 다른 게 혹시 이주영 실장님도 수원 고향에 가면 음식 장만한다고 해요. 자, 음식 장만을 많이 합니까? 고향 가면? 저희는 근데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라서 이렇게 막 제사 음식 막 이런 기독교 집안은 안 먹어요? 제사 음식을 이제 잘 안 차리니까 평상시처럼 먹는구나. 그냥 스테이크 썰거. 그렇게 많이 썰어요? 아니 아니 왠지 기독교 집안의 명절에 스테이크를 썰 것 같아. 기본적으로 송편 뭐 이런 것들 먹고 그렇구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명절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풍요로움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추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농촌 문화잖아요. 그쵸. 그래서 6월달 보릿고개 지나고 7월, 8월 지나가지고 곡식 연글기 시작할 때쯤 조상에게 감사를 보내는 거니까 그쵸. 정말 추석 즈음 시골에 내려가면 풍성해요. 아직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한가위가 8월 한가위인데 우리가 추석 자꾸 하게 되죠. 입에 익어서. 그러니까 이 8월 한가위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러니까 얼마나 그 평소에 힘들고 먹을 게 없었으면 이 8월 한가위에 그런 말씀을 하셨겠나 싶은데 어렸을 때 막 그 명절이 다가오면 이상하게 설레고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꼭 명절에 옷 사주셨어요.
명절에 용돈. 예, 용돈에 명절 빔. 약 옷을 이주영 실장 때는 안 그랬을 것 같죠. 우리 푸나님 때까지 그랬나요? 우리는 명절 되면 옷 사주셨어요. 저희는 그런 거. 그러니까 저는 그 시골이라는 게 같은 또래들 서울 출신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해 보면 한 10년쯤 지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또래들도 친구네 집에는 텔레비전이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없었고 저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서울 출신들은 그거를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도 상상을 못 하는데요. 그 정도의 지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골에서의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다 유년기 때 했던 기억들이 평생 지배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추석이 오면 가슴이 꿀렁꿀렁하고. 네. 근데 제가 이제 사업 한번 망해먹어가지고 힘들 때 고향을 몇 년 못 내려갈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피하고 싶은 거. 그렇죠. 그 명절 사람이 때는 모이는 게 싫죠. 네. 그런 느낌이었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여러분들 중에 자동차 타고 이동하시거나 아니면 혼자 계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방송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추석 한가위 딱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옥상이에요. 옥상이 떠오르고 거기서 혼자 이렇게 밑을 내려다보는 게 떠올라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우리가 살던 집이 양옥집인데 이렇게 옥상이 되게 큰 집이에요. 그런데 막 친척이 많이 오거든요. 저희가 큰 집이니까. 그런데 너무 이렇게 막 시끄럽고 복잡거리다가 어떤 순간에 막 지칠 때가 있는 거죠. 그럼 혼자 옥상에 올라가서 숨어 있었던 기억이 나요. 이쪽에 다락방 역할을 했구나. 네. 그래서 이게 엉뚱한 건데 그 옥상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죠. 의원님은 정확하게 태어나신 곳이 어디세요? 저는 노량진이요. 서울. 그래요? 네. 왜? 이 동네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 동네. 그래서 여기 오는 게 저한테는 되게 이렇게 마음이 푸근하죠. 혹시 몇 번지에 사셨어요? 어머나.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 대략 어디쯤인데요? 가장 가까운. 그 어디냐면 상도동과 노량진 본동의 접경지. 지금은 다 아파트화 됐더라고요. 그랬군요. 예, 그래서 제가 강남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이야기 나온 김에. 네. 나경원 씨가 동작을에 출마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강남 4구를 만들어주겠다 그랬어. 그런데요, 사실 서울이라고 하는 것이 70년대까지만 해도 한강 이남의 서울은 영등포구가 유일했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동작구, 영등포구, 관악구, 강서구 이런 데가 전부 다 영등포구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역이 노량진역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다리가 철교가 안 나졌을 때였을 테니까. 그래서 실제로 서울에 있어서 강남은 영등포구, 동작구 여기가 강남이었는데 뜬금없이 동작구를 니들을 강남 4구 만들어 줄게 하니까 동작구민들이 분노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분노했는데 그 나경원이 됐죠. 그게 이제 강남 4구라는 표현이 아파트값 무지 올려준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니까 표를 얻은 요인이 됐죠. 일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했지만 또 표를 올리는 요인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생각하면 씁쓸하죠. 도시 빈민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명절에 예전 같으면 민족 대이동해가지고 서울에서 온갖 군데에 지방으로 내려가는 차량 행렬 때문에 요즘은 그렇게 많이 내려가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리고 명절 나기가 힘드신 분들은 도시에 훨씬 많아요. 네. 그래서 아직도 도시 빈민들에 대한 생각을 하면 명절이 그냥 놀고 즐길 수만 없는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명절이 10일 이렇게 길잖아요. 명절 연휴가.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많이 찾아뵈야죠. 특히 정치인들 그러지 않으세요? 그 명절에 특히 이제 현역도 아니신데 어디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있잖아요. 저는 다녀야 되고 또 뭐 제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어려운 처지의 분들하고 뭐 동병상련하는 마음도 있고 거기에 저는 또 플러스 알파로 구박까지 받으니까요. 구박을 통해 단련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맛있다.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한 그릇에 8,000원입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여보, 우리도 차 한 대 사자. 휴가철에 놀러 한번 제대로 못 갔어. 우리가 돈이 어딨냐? 그리고 딜러들 믿기도 힘들고 말이야. 이번에 새날에서 광고하는 중고차 이야기 한번 가보자. 중고차 이야기? 허위 매물 없는 200% 품질 보증제를 실시하는 곳이래요. 중고차 이야기를 검색하세요. 1666-8546 나는 중고차 이야기에 차 팔러 가야지. 자네 당이라며? 당하면 생각나는 식품 있지 않아? 여주? 오호, 잘하는데. 여주는 천연 인슐린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 그 여주를 주원료로 제주 조리대, 양파, 귀리, 보리, 뽕잎 등을 배합해서 만든 당 스마트백을 먹어봐. 당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뜻이라는데 당 스마트백. 모두 국내산 재료를 사용하여 만들었습니다. 건강을 위한 명인의 손길, 명인 힐링푸드를 검색하세요. 1588-6452. 자, 뭐 명절 밥상에는 정치 이야기만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지금 최민희 의원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슈를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해요.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이게 정치 팟캐스트만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 분야지만 일반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단말기 완전 작업제. 네.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말이 이런데 그냥 핸드폰은 이 기계로 통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핸드폰 하나를 사게 되면 우리는 기계도 사고 통신을 할 수 있는 권리까지 사는 그렇죠, 거잖아요. 통신사. 예. 그런데 요게 지금 우리는 이 기계도 통신사에서 기계도 사고 통신도 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짬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삼성이나 LG가 요 핸드폰을 만들면 보통은 삼성이나 LG 대리점에 가서 이걸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핸드폰만은 우리가 이 핸드폰을 개통할 때 통신사에 가서 핸드폰까지 같이 산다는 거죠. 그런 경우 많죠. 완전하지는 않고. 네. 예를 들면 이제 공기계 같은 거 갖다가 가입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의 공기계 가입은 8% 이하예요. 8%. 그러니까 92%가 이 통신을 개통하면서 기기까지 같이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내가 사는 이 기기 값이 얼만지, 나한테 기기 보조금을 준다는데 이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돈인지, 그다음에 내가 통신 요금을 뭐 6만 원짜리를 하면 이 6만 원이 다 통신 요금인 건지, 도대체 이 기계를 파는 사람과 나에게 통신을 하게 개통해주는 통신사는 또 무슨 관계인지 막 복잡하잖아요. 심지어 단통법이라는 것까지 나온 거잖아요. 제가 오늘 방송하러 오는 길에 핸드폰 대리점, 통신사 대리점을 지나오는데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저도 지금 이게 모든 게 다 끝난, 약정이 끝난 자유로운 핸드폰인데 해외 언론에서 극찬받았다는 게 요즘에 V30이에요. 정말 잘 만들었다고. 네. 근데 제가 알고 있기에 단말기 가격이 뭐 이제 용량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80만 원 후반에서 100만 원 정도까지 네, 하는 네. 핸드폰인데 V30 17만 원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뭐냐 저거? 그거 보면서 저건 뭔가 좀 이상한데라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호객행위인데 결국은 돈 다 내게 되는 똑같아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복잡한 유통 구조를 없애고 그냥 핸드폰은 핸드폰대로 기기 따로 사게 하고 통신은 통신사 가서 개통하고 이렇게 바꾸자는 게 단말기 완전 자급제입니다. 그러면 좋은 점이 뭐예요? 그건 단순해지죠. 그런데 이제 그럼 과연 이 단말기 자급제를 실현하면 통신비가 싸질 건가 단말기 기기가 싸질 건가, 이거는 예측이 다 엇갈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19대 국회 때 우상호 미방위 간사와 함께 이 통신 문제 되게 파고들었는데요. 요 기기 값이 보통 80만 원, 100만 원, 뭐 아주 비싼 건 130만 원짜리도 있었잖아요. 근데 요 원가를 공개를 안 합니다, 절대.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원가 계산을 해보니까 실제로 요 원가는 20몇만 원밖에 안 되더라. 아마도 그럴 것이다. 추정이에요. 왜 자료 공개가 안 되니까. 그런데 이게 80만 원이 되고 100만 원이 되는 이유를 쭉 보니까 일단 이 제조사에서 이윤을 많이 남기고, 그다음에 유통 과정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떡고물을 좀 가져가고, 그다음에 홍보비도 또 많이 책정돼 있고, 이게 다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유통사 마진, 뭐 홍보비, 뭐 제조사 마진 등등이 그냥 단말기만 따로 사면 단순하게 자료 공개를 요청해도 돼요. 그런데 이게 통신하고 짬뽕이 돼 있으면 이 홍보비를 누가 내는지, 이 유통마진은 누가 먹는지 이게 다 불분명하다는 거죠, 그동안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은 이게 낙마처럼 얽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핸드폰 제조사는 이 핸드폰을 만들어서 통신사에 보내면 이 통신사는 자기가 직영하는 대리점이 있고 직영. 그다음에 판매점이 또 따로 있고 또 다른 형태의 대리점이 있고 그럼 이 대리점들은 또 이 판매 마진 가지고 먹고 살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복잡한 문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19대 국회 때 전병헌 전 의원이 단말기 완전 자급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지금 정무수석? 예, 근데 그때 새누리당, 지금 자유한국당이죠. 에서 냈던 법안이 단통법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새누리당이 완전 자급제를 논의조차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단통법을 통과시켰죠. 단말기 유통에 관한 법률을. 그게 입장이 달라진 거예요, 지금. 그러네요. 지금 나온 이 완전 자급제 법안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했거든요. 그것을 물타기 하는 의미가 있다. 이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래서 이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실현되려면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돼야 돼요. 그래요? 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통법에서 최대 쟁점 사항이 과연 우리가 통신비 이 책정할 때 이 보조금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공개하자. 이게 삼성의 벽에 걸려서 그 공개조차 못한 거잖아요. 분리공시, 소위 분리공시라는 거. 그래서 이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이상형으로 그렇게 가야 되고 애초에 그랬어야 되지만 지금 이 시점에 뭐 완전히 단말기 자급제 하면 통신비가 반으로 줄 듯이 얘기하는 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저도 단말기 자급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전 자급제로. 그러나 지금 당장 갈 수도 없고 국회 논의하다가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크다. 그래서 지금은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놓은 그 통신비 인하 방안이 있습니다. 약정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올리고 공격적으로 와이파이만 깔고 그다음에 이제 어려운 분들 어르신들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이미 10,000원 이상 할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거 실행하고 보편요금제 하고 지금으로선 그게 최선이었다. 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무슨 뭐 마트나 이런 데 가서 핸드폰 사고 뭐 할부로 사든 일시불로 사든 사서 통신사 가서 사실 유심칩만 파는 거잖아요. 어떻게 알고 보면은 그쵸. 예. 번호만 부여받으면 돼서 갖다가 착착 끼우고 근데 엄마 핸드폰 좋아 보이네? 그러면 딸이 그거 유심칩만 갈아 끼워서 쓸 수 있고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가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그게 방향성이 맞다 장기적으로 이거죠? 맞지만 그렇다고 이제 지금 이 비싼 요금 그대로 놔두고 몇 년 후에 될지도 모를 자급제 하자고 지금 현재 시행해야 될 대책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도 지금 뭐 핸드폰 가입해서 사실 불필요한 기능들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저는 좀 놀라운 스타일인데 한 달에 전화 통화가 10통이 안 돼요. 대부분 다 데이터 쓰시는군요. 카톡이나 텔레그램 이런 걸로 대부분 해결해요. 문자 이런 걸로. 통화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리가 이번에 데이터 요금을 획기적으로 줄이려는 숨은 이유는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데이터를 마음대로 쓰는 사람과 데이터를 제한적으로 쓰는 사람 간에 또 양극화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망을 전국적으로 공격적으로 깔자 이런 주장을 했던 것은 와이파이 망을 통해서 데이터의 차별을 없애겠다. 데이터 이용의 차별을 없애겠다는 게 있는 거고요. 특히 학생들은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네, 4차 산업혁명 대비한 교육은 데이터를 엄청나게 쓰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등학교에 와이파이망을 다 깔겠다. 초중고에. 그런 게 저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안 깔려 있나요? 안 깔려 있는 데 친구들 있죠. 그 와이파이 셔틀이라는 게 있어요. 중고등학생들. 네. 그러니까 좀 약간 불량한 아이들이 좀 이렇게 순해 보이는 아이한테 와이파이 좀 나눠줘. 이게 핫스팟 기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은 내가 와이파이를 만들 수 있어요. 네. 그 하나가 얘가 만들면은 친구들 한 5-6명이 붙어서 거기 연결해 쓰는 거예요. 네. 이 친구는 데이터 요금을 엄청 내야 돼. 그래요. 와이파이 셔틀. 그리고 우리 동네에 가면 치킨집이 조그만 게 하나 있는데 개인이 하는 치킨집이에요. 프랜차이즈 아니고. 그 주위에 항상 중고등학생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어. 아, 거기 가서 와이파이 하려고. 오픈 와이파이가 거기 있는 그 지역이에요. 그건 좀 그렇고 우리가 항상 예상해왔던 바 중에 하나는 빈익빈 부익부가 가속화되면 가장 먼저 차이가 나는 게 정보의 정보입니다. 차이. 예. 그리고 결국은 정보민주화 시대를 이제 정보자본주의 시대를 넘어서 이제 4차 산업혁명 민주주의가 되는 거잖아요. 자본주의가. 그렇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데이터 접근성을 공정하게 해주는 거.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저는 진짜 경제부처에 간절히 요청드리는 게
와이파이망을 공격적으로 까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을 성공시키는 첩경이다. 그렇게 정말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거기서도 양극화가 나타날 게 뻔히 예상되는데 와이파이 안 깔고 개별적으로 데이터 쓰게 하고 이거는 진짜 아닌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명절에 이런 이야기들 추석 차례상에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정치 이야기하면서 내년 지방선거 이야기하는 것도 좋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해서 국민적 여론이 만들어지면 네. 훨씬 빨리 간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잠시 후에 좋은 이야기 갖고 다시 올게요.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자, 추석이기도 하고 추석 때도 주구장창 정치 이야기 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 좀 따뜻한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저 최민희 의원님하고 막 인간적인 이야기 하고 싶은데 워낙 정치 시사에 해박한 백과사전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 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추석 개념으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네. 왜 사십니까? 어려운 질문이었나요? 어머나. 푸른 나무하고 새날 팟캐스트 하려고 사나 봐요. 왜 이러세요? 왜 사냐고 왜 여쭤봤냐면 사람들은 바쁘게 살다 보면 어쩔 때는 저도 그렇거든요. 왜 사는지 모르게 그냥 빨리 가요. 목적성이 없이 그냥 관성대로 쭉 가는 거예요. 네. 근데 한 번쯤 돌아봐야지. 내가 왜 사는지. 푸나님도 마찬가지고 이주영 실장은 요건 좀 이해를 못하는 지점인데 아이를 낳은 엄마 그다음에 자식을 가진 아빠는 사는 이유가 명확합니다. 예. 그러면 제가 할 말은 아닌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찍으신 거예요. 저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고 가끔씩 말씀드리는데 내가 그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것을 멈추게 했던 게 사실은 꼬맹이였어요. 그렇죠. 내가 죽고 나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는 가깝게는 내 장례식장에서 철모르게 뛰어다니고 웃을 딸아이의 생각에.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느냐가 예를 들어서 민주화 운동하다가 사람들한테 좋은 이름 갖고 죽었냐 아니면 무슨 사업하다가 망해서 빚못 갖고 죽었냐가 아이의 인생을 좌우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이름 남기고 죽자가 징표된 거예요. 그게 순전히 아이 때문인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야. 어떤 분들은 추석 특집으로 또 어떤 다른 작가분 방송에 하나 나가는데 그분은 정반대로 이야기해요. 가족이 뭔 소용 있어. 내가 행복해야지. 틀린 말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근데 부모라고 하는 어떤 그 생명적 고리에 걸려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손해 보거나 희생하고 말지. 그거를 자식한테 전가하는 부모는 사실 없죠. 없죠. 근데 오히려 이제 그 이주영 실장이 왜 사냐? 뭐라고 답할까가 좀 오히려 궁금하죠. 이런 시각에서. 명세빈 만나려고 사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가요? 일단 1차적 목표는 그거 아니에요. 명세빈 1차적 목표는 명세빈 과. 큰일 날 뻔했네. 저희 동네 그 배드민턴 클럽이 있어요. 금곡에. 근데 거기에 가면 그 금곡 클럽 총무가 전체 배드민턴 총무가가 명세빈하고 닮았어요. 네. 근데 결혼했어요. 근데 물론 결혼했는데 이번에 보고 깜짝 놀랐는데 딸이 딱 명세빈이더라고. 진짜요? 엄마보다 딸이. 근데 그 딸이 중학생이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 하시나 했다. 그러니까 이게 비극의 연쇄골이죠. 20년 정도야 뭐. 20년이 아니죠. 20년 좀 됐죠. 20년이네. 네. 20년은 그건 외삼촌이지. 에이. 그래서 이제 최민희 의원님의 잘 모르시는 분들의 이력을 한번 보면요. 정말 재밌는 분이세요. 일단 방송으로는 그런 이야기를 거의 안 하셨는데 월간 말지 기자 시절에 니시식 자연건강법? 이게 뭐예요? 그 얘기부터 하시게요? 니시가 뭐예요? 니시가 일본 말인가? 일본 사람 이름이에요. 아, 접하고 1990년부터 자연건강법에 관한 연구와 잉태, 출산, 육아에 대한 강의를 해왔다. 40에 나온 늦둥이 윤서와 큰아이 영역을 둔 두 아이의 엄마이며 자연건강법을 함께 나누는 엄마들의 모임인 수수팥떡 아이사랑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지금도 운영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거 국회에서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래서 사퇴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자문 직속 가능 발전위원회 어린이 건강과 지속 가능한 사회 정책 연구팀 위원, 환경재단 문화일보 공동 캠페인 아토피와 싸우는 천사들을 도웁시다 기획위원. 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전혀 다른 이력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걸 보면. 네. 지금 우리는 디테일의 제왕 그리고 치열한 전사 뭐 여러 가지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따뜻한 엄마의 관점으로 아이들을 케어하는 가족을 돌보는 그런 거를 이론적 어떤 배경으로 뒷받침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요즘도 가끔 트윗 보면요. 이런 사이비 종교 같은 거를 보급했다고 욕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그 많은 엄마들이 아토피 아이하고 싸우다가 수수팥떡 모임에 와서 이제 우리가 권하는 방법들 그게 별게 아니에요. 음식 잘해 먹이는 게 주고 그다음에 아토피 아이들의 경우 운동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특수 운동법을 하는 건데 그것을 와서 꾸준히 하면 몸이 좋아집니다. 이게 자연건강법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좋은 음식, 적절한 운동, 그다음에 정성 어린 케어 이걸 통해서 아이의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해주는 방법이니까 이 자연건강법을 하다 보면 아이가 튼튼해져서 감기 걸리던 아이가 감기도 안 걸리고 아토피의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몸이 아주 약해서 면역성이 좀 교란된 상태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몸이 튼튼해지면 스스로 면역 체계가 정상화되면서 낫는 것 같았어요. 이제 병원 치료는 증상이 막 심해서 가렵고 이러면 힘드니까 그 증상을 억제해주는 정도의 효과? 뭐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낫게 되면 아빠들이 사이비 교주한테 가가지고 애가 낳고 나니까 이 여자들이 광신도가 됐다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하시기도 하셨죠. 이게 그런 식의 오해를 받기도 했어요. 근데 되게 평범한 방법이에요. 저도 그 의원님하고 아주 생각이 똑같아요. 거의 싱크로율 100%. 그러니까 식물을 키우는 것도 저는 20대 후반부터 식물을 키웠어요. 지금까지도. 근데 그게 오래 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물리가 튀잖아요. 네. 근데 사람도 똑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약을 먹이고 뭘 바르고 이러는 게 아니라 피부가 좋아지는 것도 똑같아. 네. 뭔가 기본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식물을 키울 때도요. 햇빛 잘 들고 그리고 토양이 괜찮고 뭐 등등의 환경만 좋으면 굳이 농약을 하지 않아도 식물이 이겨내요. 사람도 그런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네. 똑같고. 그러니까 이 방법을 만든 사람은 일본의 니시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니시라는 사람은 1960년대에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 방법을 만들게 됐냐. 본인이 몸이 너무 약했어요. 그런데 의사를 찾아가도 안 나아요. 그다음에 한의원을 찾아가도 안 나아요. 그런데 이분은 영양을 흡수하지 못하고 계속 설사를 하는 병.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몸이 약한 병. 그래갖고 이게 머리가 아주 좋은 꼬마였나 봐요. 17살부터 너무 몸이 아프니까 내가 왜 이렇게 아프지? 그래갖고 의학서적을 읽기 시작했답니다. 되게 7개 국어를 공부하면 대부분의 책을 읽는데요. 그래갖고 공부를 하면서 야 의사들은 내가 맨날 설사를 하고 뭐 배가 아프니까 뜨거운 물을 먹으라고 하는데 뜨거운 물을 계속 먹어도 설사는 계속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 외서, 의학의 외서를 보니까 그거는 장내에 좋은 균이 줄어들어서 생기는 일이고 그 장내 좋은 균들을 많이 활성화시키려면 산소 공급이 필요하고 장에 산소 공급을 시키는 좋은 방법은 생수를 먹는 거다. 이런 기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병원에서 하라는 거 다 했는데 안 되니까 그 방법을 실천을 한 거죠. 그래서 생수를 조금씩 먹기 시작해서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정말 그때까지 니시를 쫓아다니던 설사가 멎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기록해서 물과 건강이라는 책을 한 권 쓴 거죠. 요런 식으로 해서 13권인가 14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게 이제 자연건강법의 실천 보존이거든요. 근데 그게 다 그런 식으로 내 몸에 적절한 그 물질, 그러니까 영양, 자연의 영양을 공급함으로써 잃어버렸던 내 몸의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하는 그런 방법들로 꽉 차 있어요. 양의학과 한의학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은 네. 즉각적으로 보이는 어떤 해소 증상에 대처하는 거 증상을 안 좋은 것으로 보고 대처하는 게 양의학의 기본이고요. 한의학이나 이제 동양의 자연치유법은 증상은 내 몸의 이상에 대한 자연치유력의 발현이니 일정 수준까지는 그 자연치유력이 발휘되도록 도와주자. 요게 이제 결정적인 그렇죠. 차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증상 즉 요법, 증상 즉 병 요렇게 정리를 하죠. 그게 이제 큰 차이이고요. 그다음에 증상 즉 요법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열에 대한 이해예요. 열. 그래서 열이라는 건 이렇게 내 몸에 안 좋은 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어요.
그럼 그 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내 몸의 면역 체계가 발현되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전투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열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투가 벌어지는 과정에서 나는 열은 내 몸의 자연 치유력이 외부의 적에 대항하는 과정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감기 걸렸을 때 남성분들이 소주에다 고춧가루 타서 먹고 콩나물국 뜨끈하게 해서 먹고 푹 자면 낫는다 이런 말 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증상적 치료의 요법이죠. 그러니까 소주 먹고 고춧가루 타서 먹으면 열이 더 나잖아요. 그래서 몸이 열을 더 나게 함으로써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잡아서 그 병을 이겨낸다. 이런 거. 그럼 콩나물국은 왜 먹냐? 이제 콩나물국을 잘 끓여 먹으면 비타민C를 섭취하게 되니까 그 열이 나는 과정에서 땀이 나잖아요. 그러면 땀으로 잃어버리는 물, 소금, 비타민C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콩나물국을 끓여 먹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한의학도 마찬가지잖아요. 열이 날 때 몸을 더 따뜻하게 해주라고 하잖아요. 반대로 병원에 가면 열이 나면 얼음찜질을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요 기준이 어디냐가 중요한데 사람이 버틸 수 있는 열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개 뭐 43도씨라고 주장을 하나 43도씨가 유지되면 큰일 나죠. 거의 죽는 상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41도씨 뭐 요 정도까지도 요새는 의사들도 아 그거 좀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많이 근접했어요. 이 생각이. 이 극단적인 생각들이 점점점 다가와서 그래서 일정 정도에까지의 열은 자연 치유력이지만 그 수준을 넘어가는 열은 파괴력으로 작용한다. 예, 그래서 저는 한의학이나 이제 자연치유법에 주장하고 그다음에 그 서양의학의 주장이라는 것이 결국은 사람 몸에 생긴 문제를 극복하자는 과정에서 나온 안들이기 때문에 대립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큰일이라고 봅니다. 그때부터는. 상호 보완적인 거다.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의 경우 그 몸에 이상이 생기면 이걸 대처하는 방식이 지나치게 이제 전문가들에게만 의존하다 보니까 이 자연 치유력에 대한 이해나 내 몸의 힘,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수파떡의 경우는 왜 이게 이제 생겨서 많은 엄마들에게 관심을 끌었냐면 현대의학적 치료로 안 낫는 병들이 생긴 겁니다. 맞아요. 그 대표적인 네. 게 아토피, 비염, 천식 이런 거요. 저도 군대를 제대했더니 어느 순간에 알레르기성 비염이 생겼더라고요. 네. 그전에는 없었어요. 네. 지금도 미스테리예요. 평생 달고 사는 건데 하도 오랜 시간 동안 달고 살다 보니까 완화시키는 방법을 좀 터득했다고 네, 할까? 네, 조금? 네. 예. 그 느낌. 그러니까 비염이 잘 관찰을 해보시면요. 건조하면 심해져요. 공기차가 심하면 심해져요. 그다음에 피곤하면 심해져요. 이것도 결국 내가 몸이 좋고 그리고 상태가 좋고 기분이 좋으면 비염도 덜해져요. 그렇죠. 네. 면역 체계가 무너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알러지성 질환의 3대 발현 형태가 대개 지금 아토피, 비염, 천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래요. 근데 이제 이 경우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민해져 있는 거예요. 면역 체계가. 그럼 우리가 예민해질 때 뭐에 예민해져요? 과거에는 결혼 안 한 처녀는 결혼 얘기만 하면 화를 내요. 이주영 실장님. 네. 결혼 이야기. 아 저는 예민하지 않아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아직은. 부정하는 것이 또 그런 식으로 몸이 약하다 보니 외부에 약한 자극이 들어와도 반응을 하는 게 뭐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요것을 이 가려움이 나타나는 증상을 억제하는 식으로만 해버리면 내가 몸이 약해서 결국은 세포가 약해졌다는 요 부분, 요게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치료가 더뎌져서 결국은 병원 치료를 받아도 음식을 잘해 먹이고 케어를 잘하면 커가면서 낫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왜 아이들이 막 이렇게 피부에 이제 뭐 트러블이 있으면 크면 낫는다.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자기야, 보험 뭐뭐 들었어? 글쎄, 아는 사람 통해서 몇 개 들었는데 사실 뭔지는 잘 몰라. 마이 보험 체크에 일단 전화해봐. 1800-7917. 내가 든 보험이 나에게 잘 맞는 보험인지 진단해준다고. 물론 추천도 해줘. 그런 곳이 있어? 1800-7917? 나도 그곳에서 진단받고 나에게 꼭 맞는 보험으로 갈아탔지. 아무 보험이나 대충 가입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보험, 이게 중요하지. 1800-7917 주소창에 한글로 my보험체크.com을 쳐보세요. 보험은 좋은 것입니다. 필요 없는 보험을 상세한 설계 없이 가입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우리 꽃님이 역시 똑똑해. 마이보험 체크에서 함께 일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What a wonderful 우리 꼬맹이도요, 일정 기간 동안 한 1, 2년 정도 아토피가 생기더라고요. 서로 간에 교감을 해본 적 없지만 의원님하고 생각이 네. 좀 같은 사람이라 네. 일단 그 아이의 기초 체력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저는 교육법은 딱 이런 거예요. 잘 먹이자 이런 것이 아니라 허허실실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학교도 공부하지 마. 재밌게 다녀. 뭐 그럼 됐지 뭐 이런 거고. 음식도 먹기 싫다 그러면 여기서 안 먹여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면 자기가 자기 몸을 위해서 챙겨 먹게 되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일단 스트레스 안 주는 게 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허허실실 전법으로 갔더니 언제 겨울인 것부터는 아토피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크니까. 근데 요즘은 어머니들이 말씀하셨듯이 아토피가 있고 막 있어도 이게 커가면서 잘 안 낫죠. 그 이유는 우리가 어렸을 때 저는 한강에서 수영하면서 자랐어요. 그만큼 자연이 맑고 깨끗했고 그렇죠. 네. 음식도 뭐 요즘 나오는 과자 뭐 이런 거 우리 어렸을 때 없어서 지금 음식 그러면 생각나는 게 저는 콩나물국, 두부, 계란 프라이. 도시 밥상의 대표적인 메뉴들이네. 네, 도시 서민들.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 먹고 그리고 그땐 공기가 좋았고 우리 어렸을 땐 가외 학원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학교 갔다 와서 숙제하고 가방 놓고 뛰어나가서 밤늦게까지 놀자가. 우리도 그랬어요. 예, 그렇게 컸어요. 그러니까 운동한 거지. 그게 주로 뭐 술래잡기도 하고 고무줄도 하고 그다음에 뭐 별의별 운동 다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커가면서 낫는 거죠. 근데 요즘은 아이들이 이런 생활을 못 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문제 같고요. 그래서 크고 작은 아이들이 옛날에 겪었던 병들은 다 크면서 나았는데 요새는 크고 작은 병들이 그냥 병으로 굳어지는. 근데 그건 환경 호르몬 같은 것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반응이 다 다른데 온도차에 반응하는 아이, 그다음에 음식 중에서도 계란 노른자에 반응하는 아이, 우유에 반응하는 아이, 고기에 반응하는 아이 다 다른데 내 아이가 어떤 음식이나 무엇에 반응할지를 찾다 보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걸 안 먹는 방식이 아니라 내 이기는 아이가 방식으로? 튼튼해져서 그런 것을 먹어도 크게 반응하지 않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가 저희 목표였죠.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하게 된 게 아니고요. 우리 큰애가 아토피, 비염, 천식에 어마어마하게 아파서 병원을 달고 살았어요. 태어나서 4살 때까지 병원을 몇 번 입원했나 셀 수가 없고 항생제를 끊어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우리 애가 약을 먹이는데 이를 악물고 약을 안 먹는 거예요. 약으로 버텼는데 약을 안 먹게 되니까 그때는 이제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엄마한테는. 그런데 애가 약을 안 먹는데 어떡해요. 그러니까 제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애를 꼭 껴안고 있었죠. 근데 그 의사가 그랬어요. 아토피나 비염이나 천식을 알아서 오는 환자는 평생 내 환자다. 이렇게 딱 까놓고 얘기를 하셨어요. 계속 올 수밖에 없다. 네, 이건 안 낫는다. 난치죠, 사실은. 네, 그리고 크다가 나으면 그냥 좋은 거고 안 나오면 계속 약 쓰면서 살아라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 때문에 이 방법을 좀 깊이 연구하게 됐고 처음에 이 방법을 알게 된 것은 제가 말지 기자 때 알게 된 거예요. 1990년에. 취재 과정에서 우연치 않게. 네, 그 우연치 않게가 제가 말지 이제 고참이 되면 분당과 사람들이라는 53회짜리 원고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되게 분량이 많잖아요. 53회니까. 근데 그때 많은 분들을 인터뷰를 했죠.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왕영한 선생님이라고 난파 공작원을 인터뷰하게 됐어요. 그랬어요? 네. 근데 그 난파 공작원이 왜 인터뷰를 하게 됐냐? 그때는 노태우 정부였기 때문에 난파 공작원은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감옥에 있어야지. 근데 이분이 나온 거예요. 전향하신 거예요? 전향 안 하고 나온 거예요. 뭐요? 신기하죠? 그래서 취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취재를 해보니까 위암 3기 말로 3개월밖에 못 살게 되니까 내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이력이 특이하니까 그분을 인터뷰를 쭉 했는데 그분의 인생이 그냥 한국 현대사예요. 네, 그러니까 아주 막 그냥 이분은 뭐 그 개성 근처에서 태어났어요. 왕씨니까 왕건의 후예잖아요. 예, 그런데 뭐 어쩌다 보니까 인민군이 돼서 북한으로 가고 그래서 남한에도 아내가 있고 북한에도 아내가 있고 뭐 이렇게 살다가 너무 이제 그 가족도 그립고 남한에도 가고 싶었대요 속으로는. 근데 어쨌든 난파 공작원이 돼서 내려왔는데 그게 철칙이 있다는군요. 가족이 있는 곳이나 이런 곳은 못 가게 되어 있대요. 그래요? 네, 그럼 잡히잖아. 그때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오랫동안 마을에서 사라졌다 나타났는데 양복 입고 구두 신으면 간첩이다 이렇게. 말되네. 예, 근데 요즘은 뭐 양복 입고 운동하시는 그 간첩형 차림이 일반화됐죠 요새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게 보고 싶더래요 가족이. 그렇겠죠. 딸이. 그래갖고 가지 말아야 될 집에 가서 가족을 이렇게 창문으로 들여다보다 잡혀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감옥행. 그리고는 35년 옥살이를 하다가 이제 암에 걸려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니까 나가서 죽어라 그리고 내보내준 거죠. 35년을 살았어요? 네. 심하네. 전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살았을. 네, 전향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분은 30살에 들어가서 65세에 나온 거니까요. 진짜 기구하죠. 30살에 이주영보다 더 어릴 때도. 네. 진짜 이번 생은 망했다네요. 그놈 이념 때문에. 아, 그분은 이념도 아니지. 이념도 아니야. 그냥 시작은. 그 체제의 시작은. 이분이 또 일본에도 가고 막 그랬는데 그냥 노동자를 하다 보니 뭐 누가 노동조업을 하자 그래서 하고 뭐 그랬다 한국에 오고 하여튼 그게 우리가 생각했듯이 지식인적으로 사회주의를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야. 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흐름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난파 공작원은 머리에 뿔 달리고 얼굴 뻘건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북한 바로 보기 운동이 막 시작될 때잖아요. 그때가 평양에도 사람이 있었네. 막 이게 막 이렇게 될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분 인터뷰를 하고 데스크에 그 넘겼는데 저도 데스크도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미안하기도 하고 막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혀서 야 3개월? 이분이 3개월 후에 죽네? 아우 잠이 안 오죠. 이제 그때부터.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면 제가 암을 낫게 한다는 민간요법을 다 뒤진 거죠. 그러다가 니시요법을 만났고 이 니시요법이 저를 막 이렇게 한 건 뭐냐. 다른 모든 암을 고치겠다는 방법은요. 뭔가 작용을 가해요. 몸에. 이렇게 뭐 수술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도를 얻는다거나 막 이런 건데 이거는 주장하는 바가 이게 참 인상적이었는데 세상의 모든 의술이 다 너를 버리고 아무것도 할 게 없을 때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말고 네 몸의 자연 치유력에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으로 뭐 풍용, 냉온용, 뭐 겨자찜질, 각탕 뭐 이런 자연적인 방법들을 얘기해 놨어요. 그리고 음식은 풀만 먹어라 이렇게. 그리고 공기에 의존해라, 풀에 의존해라, 햇볕에 의존해라.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한 다음 왕영한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해보시겠습니까? 하시겠다고 하더라고. 왜냐하면 수술은 거부하셨거든요, 이분이. 그런데 이거는 원리를 들어보니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10일 꿀단식을 하시고 20일 회복식을 하시고 이 방법을 다 충실히 했겠죠. 목숨을 걸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분을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진단했던 그 병원에 갔어요. 근데 그 의사가 진단을 다 하고 그 다음에 가서 보더니 당신이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위암 3기 말로 확확 진행되던 암세포의 병변 부위가 2기로 줄었다. 그리고 암세포의 활동성이 현저히 줄어서 그냥 도려내면 완치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수술을 하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
이분이. 계속 낫겠다 이런 건가? 그냥 그 상태로 살겠다고. 근데 그때가 1990년이잖아요.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그 수술이 아주 정교하지 않아서 그때는 칼 대면 죽는다. 맞아요. 그랬어요. 이게 속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나이에 수술하고 싶지 않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65세셨으니까. 그래갖고 이분이 7년을 건강하게 사시다가 72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최근에 제가 방송을 했던 말이 떠오르네요. 한 달 정도 전에. 그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은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말하는 의사들이 제일 나쁘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의사들은 병을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이 사람의 면역력이나 기초 체력을 올려주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특히 불치병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말해주고 당신은 시한부 인생 3개월 남았습니다. 꼭 그런 식이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람이 삶의 의지를 잃어요. 그러니까 몸의 면역성이 더 떨어지는 거야. 그렇죠. 네.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실제로 주위에서 많이 보잖아요. 의사들이 몇 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강력한 어떤 의지로 수년간을 살았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의사들의 방식도 바뀌어야죠. 요거에 대한 이런 반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얘기를 제가 단식을 하러 온 의사들하고 많이 얘기를 해보면 오진이었을 거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을 보는데 그거는 악성 종양이 아니었을 것이다. 양성 종양이었을 것이다. 이런 반론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의학적인 논쟁이 제겐 중요하지 않았고. 아니, 일부는 그럴 수 있었겠죠. 일부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논쟁은 저는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면허증도 없고 이걸 갖고 뭐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소개만 해주는 건데 그걸 이제 지혜롭게 판단해서 자기 생활에서 적용하는 거는 본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과 내 인생의 주인은 의사일 수도 없고 뭐 단식 지도자일 수도 없는 거잖아요. 나잖아요. 그래서 안내만 하는 거라 저는 의학적인 논쟁을 할 뻔도 했어요. 그런데 뭐 그거는 제가 할 뭐가 아니다 해서 안 했고요. 그리고 그 의사들이 문제 제기한 게 다 옳을 수 있겠다. 그런데 질병을 앓는 분들이 병원에 갔는데 안 나와서 우리 방법을 병행하는 건데 우리가 병원을 못 가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이제 갈등적으로 처리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랬고 저는 이제 그 선생님이 왕영한 선생님이 한 달 동안 자연건강법을 하고 병원에 갔을 때 기적이라는 얘기를 딱 같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제가 그러면 그때는 암이 난치병이었는데 암도 고치는 이 방법으로 우리 아들의 병을 좀 고쳐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되게 웃겨요. 네. 뭐가 웃기냐면 왕영한 선생님한테 권할 때는 한 권의 책을 읽고 권했어요. 제가. 근데 우리 애를 막상 한다고 생각하니 그걸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니시가 쓴 책들을 다 공부하고 일어책인데 그걸 아버지한테 번역해달라 그래갖고 공부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갖고 내 애를 시켜야 되니까 막 달달 외웠겠죠. 그래갖고 이 다 공부를 하고 나니까 이렇게 신기하고 뭐 그러면서 효과가 있을 것 같은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우리 애를 꾸준히 이제 1년에 한 번씩 단식시키고 음식은 뭐 아주 진짜 조심했죠. 까만 밥만 먹이고 녹즙 먹이고 풍용냉온약은 아침 저녁으로 막 둘이 하고 막 이렇게 했더니 3년 정도 지나니까 아토피 비염 천식이 좋아지더라고요. 예. 체질이 싹 바뀌었군요. 체질이 개선되고 그다음에 10년을 하니까 우리 애가 지금 몸이 이렇게 다리가 좀 뼈가 약해서 문제가 됐는데 그 뼈도 튼튼해지더라고요. 네. 자식이 뭔지. 그리고 16살이 되었을 때 열흘 단식을 했어요, 얘가. 그러더니 이제 하산한 거죠. 네, 그 하산하고 근데 신기한 거. 애가 이제 저는 키가 크거든요. 167이니까 우리 때. 근데 애가 키가 안 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몸이 너무 아파서 키가 클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때 10일 단식한 이후에 갑자기 10cm가 쫙 크더라고요. 그해 겨울에. 네, 그러더니 뭐 안 아팠으면 좀 컸겠지만 뭐 173 뭐 이렇게 몸의 자극이 어느 순간에 딱 충격요법이 좀 있었구나 그 당시에. 네네. 정체돼 있던 뭔가. 네, 그러니까 아이가 낳고 나더니 확 크더라고. 근데 이 경험은 이제 제가 수수팥떡을 하면서 정말 수많은 아이들하고 낮과 밤에 가려움의 고통을 같이 하게 됐는데 그 아이들도 같았어요. 잘 안 크던 애들이 아토피가 좋아지니까 어느 순간에 확 크더라고. 그냥 확 커요. 그러니까 몸의 에너지가 거기 치료에 쓰일 그쵸. 에너지가 이제
다시 키로 가는군요.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래서 엄마들이 이제 아픈 아이들이 잘 안 큰데 아픈 애한테 키까지 크라 그러면 얘는 진짜 스트레스가 100이죠. 직접 임상을 해보신 거네. 근데요, 그게 어떤 분야도 한번 자기가 뭐 몇 년, 수년간에 걸쳐서 뭔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전문가 돼요. 저는 계속 시행착오를 겪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1990년에 왕영한 선생님 이제 그 일을 겪고 그리고 우리 아이를 고치는데 혼자 하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요 니시요법을 요걸 실천하는 분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고 그래서 한 10년을 그 아토피뿐만 아니고 난치병 환자들하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죽음을 받고 많은 기적을 받고 그래서 그때 제가 도사였어요. 최도사. 그때 말씀하신 그게 그거구나. 네, 진짜 도사. 농담이 아니고 눈에서 이렇게 빛이 막 나오는 거. 정말 그 채소만 먹고 단식을 1년에 4번씩 하면 눈에서 빛이 나와요. 파란 빛이. 그래서 그때는 이제 손에 막 진짜 아이들이 과려할 때 제가 이렇게 안아주거나 만져주면 가려움이 덜해져서 자고 뭐 그런 사람 몸이 바뀌던데요. 그 정진석이랑 홍준표 좀 만져주세요. 좀 만질 마음이 뭐 발심이 돼야 되는데 발심이 안 생기죠. 미친 뭔 소리 하니까. 근데요 이 과정에서 제 등에 업혀서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새벽에 이제 제가 임종을 해드린 거죠. 그래서 그 딸이 와서 제가 진짜 자식인가 보다. 임종을 지키는 자식이 진짠데 최민희 등에 업혀서 죽었으니 우리 엄마의 진짜 자식은 당신인가 보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의 목숨이 정말 순식간이에요. 숨 들이쉬고 내쉬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일을 하다가 자연과 벗삼고 하다가 정말 문성근 선배 때문에 세속의 끝, 극과 극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희한하단 말이에요. 도사의 길과 정치의 길은 극과 극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말지 기자를 오랫동안 했는데 그럼 언론개혁으로 가볼까 하니까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방향이 또 바뀌고 그런 거잖아요. 제가 이제 좀 건강하잖아요. 건강의 핵심 잠을 잘 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을 늘 동시다발로 하게 돼요. 그러니까 민원연 사무국장을 하면서 이수수 파떡을 같이 했던 거니까. 사실은 말지라고 하면은 전설 속의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겨레 같은 매체가 나오기 전에 어떤 뿌리 같은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보는 게 아니라 뿌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실제로 진짜 언론이 만들어지는 과정. 네, 이 그걸 과정 다 속에, 봤죠. 그리고 되게 운이 좋았던 거죠, 제가. 근데 그 운도 지금 생각하면 어렸을 때부터 제가 책 읽기를 좋아하고 글쓰기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제 민주화 운동 청년 연합 중에 이제 말지로 누구를 파견하냐 그러면 이제 저를 파견하게 되었던 거죠. 제가 그 과정에서 느낀 게 이런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키울 때 가장 힘든 게 기다리는 거라는 거. 그러니까 그 10년 동안 아픈 아이와 씨름을 한 거잖아요, 큰아들. 그런데 그때도 아이 스스로 그 스스로를 고치는 시간이 있는 건데 그 조바심을 계속 내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기다리는 거, 지켜보는 거, 요거를 조금 더 잘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긍정적인 메시지는 제가 이제 정치를 하면서 그 전까지는 아니었고요. 정치를 하면서 딸과 사이가 나빠진 거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가 혼자 떨어져서 저로 인해서 외국에 나가게 되면서 이제 몸이 많이 약해졌는데 어렸을 때 잘 몸을 관리해 두면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이겨내는 힘이 강하다. 그렇죠. 네, 그래서 태어나서 10살까지 얼마나 아이를 잘 먹이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더 적게 주고 몸을 단단하게 해주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두 아이를 키우면서 깨달은 거죠. 기다림과 어렸을 때 몸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의원님으로부터 뭐 이런 걸 사사 받은 적은 없지만 최근에 우리 꼬맹이가 철봉하다가 턱이 찢어졌어요. 4번에 5번을 꼬맸다는데 그 소식을 듣고 제가 놀라진 않았어요. 얘들은 원래 기본적으로 자라면서 그렇게 다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놀랄 것도 없는데 문제는 아이였어요. 자기는 아프지도 않아. 왜? 엄마 아빠한테 야단 맞을 게 두려웠던 거예요.
됐어 임마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신경 꺼. 네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그렇게 안정을 시켜주니까 얘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해가지고 뭔가를 억지로 뭔가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허허실실히 저는 맞는 방법 같고요. 자연의 순리에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그렇다라고 네. 보는 것이고. 자 명절에 과연 우리가 지금 명절에 방송하는 걸까요? 어찌됐건 간에 긴 연휴 동안 여러분들 팟캐스트 방송 안 하면은 또 들으실 게 없잖아.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용도로 혼자 계시든 뭐 차 타고 이동하시든 간에 많이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자 명절 다 지냈고요. 이제 사실은 연휴만 바라보고 우리가 달려왔었는데 진짜 지옥은 연휴가 끝났을 때입니다. 그게 인생인 거예요.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인 거죠. 예. 네. 다시 한번 전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최민희 의원과 이주영 실장님, 자 다시 한번 좋은 명절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좋은 명절 되세요. 결혼 기념일이라고 남편이 꽃을 사갔더라고. 아, 행복하겠다, 언니. 차라리 돈으로 주지. 먹을 수도 없고 나중에 버리기도 힘들고 말이야. 그러나 마음을 전할 때 꽃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꽃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합니다. 새가 날아든다와 연대하는 전국 꽃배달 자미원 꽃집 010-3608-7576 여보 고마워. 새가 날아든다 팟빵 1, 2 채널 유튜브 새가 날아든다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세요. 구독하기를 하시면 정말 새가 날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구독하기는 공짜입니다.